다 아시다시피 그 자동차 산업은 우리나라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두 축의 하나입니다. 그럼 이제 과연 우리나라 그 자동차 이 산업을 앞으로 계속 이끌어갈 기술이 튼튼한지, 그리고 앞으로 미래를 잘 준비하고 있는지, 그 한 페이지로 자동차 역사를 이제 간단히 말씀 올리겠습니다. 자동차는 이제 세계 제일 처음으로 칼 벤츠라는 사람이 1883년에 말 없는 마차, 그 호스리스 캐리지라는 걸 처음 만들면서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뒤에 이제 다이물러하고 합쳐서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다이물러 벤츠가 됐고요. 이 벤츠 회사에 다니던 호르헤 박사가 굉장히 경주용 자동차에 관심이 있었는데 벤츠 자동차에서는 경주용 차는 안 만들겠다 그래서 따로 독립해서 나와서 호르헤라는 자동차를 만들면서 아우디 전시되었습니다. BMW 회사는 본래 항공기 엔진을 만든 회사였습니다. 자동차도 이제 29년에 만들었었는데 2차 대전 후에 패전국에서는 비행기를 만들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처음에 오토바이를 만들어서 시장에서 인기를 얻으니까 바퀴 두 개를 더 얹어서 자동차를 만들면서 오늘의 세계적인 회사가 되었습니다. 미국에서도 1902년에 이미 GM의 이 모체가 된 뷰익이 시작을 했고요. 포드도 1903년에 시작을 했습니다. 일본도 1935년하고 36년에 닛산과 도요타가 대량 생산을 시작을 합니다. 대한민국은 아시다시피 1969년에 현대자동차가 설립되어서 자동차 산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듭니다. 물론 저희 나라도 훨씬 이전에 시발 자동차, 세나라 자동차, 시신자동차가 있었는데 그때는 저희들이 엔진도 없었고 모든 걸 밖에서 들여왔고 부품을 들여와서 조립하는 정도였기 때문에 사실은 91년에 현대가 알파 엔진을 만든 해를 우리나라 자동차의 시작의 해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일본하고도 50년 이상 뒤늦게 저희가 자동차 산업을 시작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의 자동차는 지금 나라 순위로는 세계에서 5번째, 단일 회사의 순으로 보면 생산량으로 현대자동차가 세계 사유라는 전 세계에 유례없는 경이적인 발전을 했습니다. 어느 나라 어느 회사가 이렇게 빠르게 크게 성공적으로 이뤄낸 적이 없습니다. 그 회사의 레베뉴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큰 현대자동차가 7위에도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해석을 한다면 우리는 많이 만들고 있는데 이문이 굉장히 적다는 걸 뜻한 것입니다. 그럼 지금 세계 플레이어들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도요타하고 BMW는 디젤 엔진하고 배터리를 서로 상호 같이 쓰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 합종 연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전에 다이물러하고 르노 닛산이 디젤 엔진하고 플랫폼을 같이 쓰자 이렇게 해서 이제 협력을 하고 있는데 현대는 아직 어떻게 지금 합종 연행에 들어가 있지가 않습니다. 개솔린 엔진을 보면 1876년에 오토라는 사람이 개발을 합니다. 디젤 엔진은 17년 뒤에 루돌프 디젤이라는 사람이 개발을 합니다. 요즘 이제 한참 뜨는 전기 자동차도 이미 1884년에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하이브리드 자동차 이것도 1900년도에 자동차 역사에서 아주 전설적인 인물인 페르난디 포르쉐 박사가 1900년도에 만들어서 5년 동안 시판을 했었습니다. 그때도 전기 모터를 하고 배터리 썼고 페트로 엔진을 같이 상용화 쓴 겁니다. 그 다음에 보면 2008년서부터 2013년까지 이제까지 총 팔린 이 판매량 합계를 보면 닛산의 리프가 10만 대, 그리고 이제 최근에 뜨고 있는 이제 털사가 한 1년 반 만에 2만 5천 대를 팔았습니다. 리프하고 털사는 이제 급이 다릅니다. 예, 리프는 이제 좀 이제 싼 차지만 털사는 1억이 넘는 아주 고가의 차량입니다. 그래서 BMW도 여기에 자극을 받아가지고 이제 i8을 만든 겁니다. 지금 이제 그러면 앞으로 이 전기차가 계속 이렇게 나올 것이냐 하는 게 이제 요즘 그 큰 이슈인데, 이 하이브리드 차량의 우선 장점을 보면 엔진하고 전기 모터가 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저희들이 어느 거나 이제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또 단점으로 작용합니다. 평소에 상당히 무거운 배터리하고 전기 모터를 항상 달고 다녀야 됩니다. 두 번째 문제는 배터리 기술이 굉장히 발달한 바람에 옛날에 1800년도에 됐던 게 다시 각광을 받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도 배터리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비쌉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만약에 배터리를 충전한다면 지금 있는 발전 용량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이 되어야 전기 자동차가 아마 이제 그 크게 각광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요즘 뭐 그 신문지상에도 보면 전기 자동차가 2025년이다, 2030년이면 상용화 될 것이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아직 지금 저희가 쓰는 전기 자동차에 쓰는 배터리는 화학 반응에 의한 배터리이기 때문에 효율은 높아가겠지만은 지금 제가 뒤에 설명드린 내연기관들의 이 반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 반격을 싸워야 되는데 지금은 정부에서 주는 어느 나라나 보조금 가지고 이게 촉매제가 돼서 전기 자동차나 하이브리드 차량이 가고 있는데 어느 시점에서 이 내연기관 차들하고 진검승부를 해야 되는데 과연 그러면 내연기관은 가만히 있겠느냐? 이제 그걸 가지고 다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03년도에 코란도하고 2014년도에 코란도를 이제 보겠습니다. 그때 상당히 이제 인기를 얻었던 차죠. 그때도 2800시작 2900cc의 95마력입니다. 토크는 이따 말씀드리겠고요. 19.6이고 2014년에는 엔진은 2000cc로 작아졌는데 마력이 149마력이 됐고 물론 이제 토크도 올라갔고 연비가 이때는 자동이나 수동이나 같은 숫자였습니다. 지금은 수동인 경우는 17km를 넘고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비교하기 위해서 1리터 즉 1000cc당 마력을 보면 그때는 35마력 정도 나왔는데 지금은 78마력이 나와서 약 2.2배의 큰 파워도 나오고 효율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럼 내연기관의 에너지는 분배는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이제 좀 설명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에너지를 이제 배기로 봤을 때 우리가 대개 가솔린 엔진이나 경유 엔진이나 1리터에 약 한 10,000kcal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배기로 봤을 때 가장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는 데가 엔진에서 많이 우리가 소모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70%가량을 연소할 때 뜨거운 온도하고 피스톤의 마찰에 의해서 계속 이 실린더 블럭이 뜨거워지거든요. 그걸 저희들이 이제 이쪽 이 라지에이터에서 식히는데 그게 굉장한 에너지가 날아가 버리고 그 다음에 배기가스의 뜨거운 에너지가 또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한 25% 정도만 드라이브 트레인이라고 그 트랜스미션에 전달하게 되는 겁니다. 또 트랜스미션에서 보면 자동 변속기 같은 경우에는 토크 컨버터가 있어가지고 토크 컨버터서부터 자동 미션 가면서 또 거기서 한 5%가 나갑니다. 그래서 한 20% 정도가 정말 구동에 쓰이는데 그 구동에 쓰이는 에너지 중에서도 또 공기 저항에서 나가고 해서 사실은 이분은 굉장히 박한 점수를 줬는데 구동에는 한 7%밖에 안 된다는데 어떤 분들은 여기서 이제 한 25% 최고 잡아서 25% 정도까지 구동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거든요. 이 얘기인즉슨 다른 말로 말하면 앞으로 엔진 기술이 향상을 하면은 이 70%의 로스를 점점 줄인다면 이 내연기관의 반격도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이 내연기관이 기본에 대해서 간단히만 설명 올리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게 가솔린 엔진이고 오른쪽이 디젤 엔진입니다. 기본적인 구조는 거의 같습니다. 딱 다른 거 하나는 가솔린 엔진은 스파크 플러그가 있고 디젤 엔진은 스파크 플러그가 없습니다. 가솔린 엔진은 공기를 압축시켜서 여기 연료하고 압축이 된 때 전기적으로 스파크를 일으켜서 안에서 연소를 시키면서 폭발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솔린 엔진은 저희들이 정확한 시간에 피스톤이 언제 터져라 이렇게 해서 딱 알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가솔린 엔진은 굉장히 조용합니다. 그 반면에 디젤 엔진은 그냥 공기하고 연료를 압축을 시켜서 이게 뜨거워지면 자기가 발화점이 도달했을 때 그때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디젤 엔진은 이 터지는 시간을 컨트롤하기 어려워서 이 진동이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압축비입니다.
가솔린 엔진은 약 공기를 10분의 1로 되게, 즉 압력을 10배 정도 올려서 터뜨립니다. 디젤 엔진은 17배까지 올려서 터뜨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리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두 가지 요인 때문에 이 큰 힘이 필요한 버스나 트럭에서는 디젤 엔진을 썼고요. 좀 정숙성을 요구하는 승용차에서는 가솔린 엔진을 계속 썼던 겁니다. 디젤 엔진의 또 하나의 문제점은 다 연소되지 않고 나오는 검은 그 카본입니다. 그게 또 승용차 쓰는데 활용하는데 그 큰 걸림돌이었는데, 독일의 이 기술이 거기에 나오는 검은 그 탄소를 포집했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전기로 해서 높은 열을 해서 탄소를 태워버려 가지고 이제는 요즘 나오는 디젤 차량에서는 검은 연기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독일에서는 클린 디젤 엔진이라고 얘기하는 게, 요즘은 이 환경적인 입장에서는 오히려 디젤 엔진이 더 깨끗하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디젤 엔진의 두 가지 단점인 소음하고 진동이 있던 문제를 독일 애들은 또 어떻게 이거를 이제 극복을 했냐면, 이 압력이 쭉 다 올랐을 때 그때 연료를 분사하는 콤먼레일이라고 지멘스하고 보쉬에서 만든 그걸로 해서 정확하게 이제는 폭발 시점을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진동하고 소음이 굉장히 적어진 겁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이 디젤 차들이 이제 다시 승용차로 각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디젤 차 두 대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현대 i40 굉장히 잘 만든 차입니다. 1700cc 엔진을 넣고 이제 140마력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비교하려면 그래도 좀 세계에서 좀 좋은 거하고 비교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BMW가 가장 세계적으로 그 BMW에서 인기 있는 520D를 했습니다. 2000cc인데 약 17 킬로미터가 나오고요. 183마력입니다. 그래서 두 개를 노멀라이즈 시켜가지고 1000cc 때 도대체 힘이 얼마 나오느냐, 83마력 나오고 92마력 나오고, 저희들도 굉장히 많이 지금 쫓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저는 i40가 많이 팔릴 줄 알았는데 의외로 시장에서 그렇게 많이 팔리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소비자들한테 들어봤습니다. 왜 i40를 안 사느냐 했더니 가격이 한 3천만 원대인데 지금 엔진이 2000cc도 안 된다. 그 정도면 사실 그랜저가 한 3천만 원대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i40가 한 2000cc 정도로 올려가지고 해주면 현대도 더 많이 국내 소비자들한테도 인기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가솔린 차량을 보겠습니다. 국내에서 젊은 그 스피드를 즐기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인기 있는 제네시스 터보입니다. 2000cc인데 275마력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개 1000cc에 100마력이면은 굉장히 좋은 차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좀 세계적으로 밀리고 있던 벤츠에서 야심작을 내놨습니다. 2000cc 엔진을 가지고 360마력을 끌어냈습니다. 더군다나 포매틱 사륜구동입니다. 그러면서도 연비는 10.6으로 제네시스는 후륜구동입니다. 사륜구동인 경우에는 이륜구동보다 약 10% 정도 이 연비가 떨어집니다. 근데 사륜구동인데도 이륜구동보다 연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100km에 달하는 시간 7.2초하고 4.6초입니다. 여기서 1, 2초, 2, 3초는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 물론 이제 이 차는 뭐 지금 가장 세계에서 핫한 회사가 만든 거지만, 그래서 지금 제네시스는 리터당 138마력, CLA AMG는 180마력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 차들이 2000cc인데 왜 이렇게 큰 힘을 낼 수 있나? 2000cc가 3000cc 힘을 낸다는데 무슨 그 기술은 뭐냐 하면은 터보 차저하고 슈퍼 차저가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터보 차저는 여기 배기가스에서 나오는 배기가스 압력을 이용한 겁니다. 배기가스 압력이 이 선풍기 날개기 같은 팬을 돌리게 되면은 같은 축에 이어진 이쪽 팬이 돌면서 신선한 공기를 압축을 시켜서 실린더에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10이라는 압력으로 열을 주입했던 거를 이제는 그보다 더 높은 압력으로 더 많은 산소를 집어넣어서 터뜨리기 때문에 같은 엔진에서 큰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리터당 100마력이 넘는 차는 다 터보 차저나 슈퍼 차저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터보 차저의 약점은
본인이 가속을 원할 때 악셀레터를 밟으면 배기가스가 많이 배출되면서 압력이 걸려서 들어가기 때문에 시간차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터보렉이라고 부르는데 이 터보렉 때문에 금방금방 반응하는 걸 원하는 분들은 그게 좀 모자라다 그래서 나온 게 슈퍼차저입니다. 슈퍼차저는 배기가스로 하는 게 아니고 별도의 전기 모터가 있습니다. 전기 모터가 공기를 압축시켜서 실린더에 추가로 압력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고급 스포츠카에는 터보차저 쓰는 게 있고 슈퍼차저 쓰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에 대해서 이제 보시면 FF, FR 이런 게 써 있는 게 있습니다. 이건 프론트 드라이브고 FR은 프론트 휠 리어 드라이브입니다. 저희 나라 차량은 FF가 많습니다. 그런데 제네시스나 독일 차량은 FR을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차는 이 전륜 앞에 있는 전륜하고 후륜의 무게가 50대 50이 될 때 가장 주행 중 안전합니다. 그리고 차가 처음에 급속 출발을 하려면 뒤에 무게가 좀 있어줘야 앞이 들리면서 치고 나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스피드를 내는 차는 후륜 구동이 많습니다. 근데 후륜 구동은 저희같이 눈이 많이 오는 나라에는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차에 보면 AWD, 꽈트로, X, 포매틱 이런 건 회사마다 살인 구동 구현하는 방식이 달라서 이렇게 이런 말을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제 프론트 엔진 했는데 엔진이 앞에 있는 것도 있지만은 뒤에 있는 차도 있습니다. 폭스바겐 딱정벌레하고 포쉐가 이제 포쉐 911 같은 게 이제 뒤에 있는 건데 사실은 저희 공학적으로 보면 굉장히 뒤에 있는 게 안 좋은데 포쉐는 그거를 서스펜션으로 해서 굉장히 안정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가장 엔진이 어디 있으면 가장 좋으냐면 사실은 가운데 있는 게 최고 좋습니다. 미드십 엔진이라 그러는데요. 그래서 페라리나 아주 람보기니나 이게 세계의 굉장한 스포츠카들은 다 미드십 엔진을 하는데 그걸 가운데 놓으니까 뒷좌석에 사람 앉을 장소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토크 벡터링이라고 요즘 가끔 이제 나오는 걸 보셨을 겁니다. 차는 이렇게 회전을 할 때 바깥 바퀴가 안에 바퀴보다 훨씬 많이 돌아야 됩니다. 옛날 배너 영화를 보시면 잘 못 달리는 말을 제일 안쪽에 하고 밖에 빨리 달리는 말을 해야 이길 수 있다고 이제 철선에서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거를 디퍼런셜 기어, 즉 차동 기어라는 장치를 써서 지금 차량은 그거를 이제 이 회전 차이를 내고 있는데 그거 가지고도 모자라다 그래서 토크 벡터링이라는 것은 차가 회전할 때 안에서 전자장치로 브레이크를 잠깐씩 안바퀴를 잡아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안전하게 이렇게 돌게 하는 기술들입니다. 그럼 이제 기술을 이제 가지고 이제 외국 회사들은 이제 어떤 브랜드 전략을 취하고 있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벤츠에서 C클래스인 경우는 2000cc 디젤을 지금 장착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요 C클래스 차체에다가 6200cc 엔진을 넣어서 C63 AMG라는 차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옛날에 6300cc를 넣기 때문에 63이라는 숫자를 이제 쓰는데 요즘 이제 조금 작게 해서 6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차체 가지고 가격이 거의 2배 되는 차량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여기서 C클래스만 AMG가 있는 게 아니고 E클래스, S클래스 다 있습니다. 벤츠 뒤에 보면 조그맣게 붙어 있습니다. BMW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320DS는 3시리즈 프레임을 가지고 4000cc 엔진을 답니다. 그 M3입니다. 4000cc 엔진을 달고 가격도 이쪽에서는 5천만 원인데 320D는 이건 1억 50만 원 가고 있습니다. 아우디도 마찬가지로 S하고 RS 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회사들은 일반 버전하고 고성능 버전을 같은 걸 가지고 만들면서 다양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제 그러면 이제 현대차나 뭐 기아차 이런 데가 이제 나가야 될 때가 이제 어디까지인가 보면 지금 이제 이 스피드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로망이 이제 포르쉐뿐만 아니라 콜벳, 쉘비 또 이제 중하신 분들이 상당히 선호하는 벤틀리, 어스튼 마틴, 롤스로이스
이런 쪽까지도 저희들이 넘은 봐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계속 지금 싼 차는 지금 중국에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람보르기니, 페라리, 마세라티죠. 이게 여기까지가 이제 슈퍼카라고 부릅니다. 옛날에는 한 300cc 이상이 되고 300마력 이상 되고 한 1억 정도 되면 저희들이 슈퍼카라고 불렀는데 지금은 300마력 정도 가지고 슈퍼카라는 명함을 못 드립니다. 근데 슈퍼카 위에 하이퍼카가 있습니다. 그 하이퍼카 브랜드 보면은 부가티, 파가니, 코니셰 일부만 적어 놓은 겁니다. 하이퍼카라는 거는 가격대가 적어도 한 10억 이상 되는 차량들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하고 현실성이 없는 이런 차들을 제가 갑자기 끌어냈느냐? 1억, 2억 가는 이 포르쉐입니다. 이 포르쉐의 이제 올챙이 시절을 보겠습니다. 처음에 포르쉐 박사가 회사를 만들었을 때 굉장히 조그만 중소기업이었죠. 중소기업 정도가 아니고 정비소 정도 수준이었죠. 엔진도 있을 리가 없고 차체도 있을 리가 없죠. 물론 자기가 디자인한 거였지만 폭스바겐 회사에서 비트를 사서 자기가 튜닝을 한 겁니다. 엔진을 고성능으로 올리고 차체를 다시 고속에 맞게 해서 1939년에 포르쉐를 만들었습니다. 독일은 1939년에 이렇게 튜닝이 가능했는데 우리나라는 2014년인 오늘도 튜닝하면 불법입니다. 그 다음에 현대자동차가 왜냐하면 현대자동차가 우리나라 대표적인 자동차 회사이기 때문에 자꾸 현대를 이제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가지고 있는 엔진군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가솔린 엔진 8종류, 디젤 엔진 6종류에서 총 14종류의 엔진을 갖고 있습니다. BMW는 조사를 해보니까 의외로 가솔린 엔진이 4개밖에 없고 디젤 엔진이 2개입니다. 물론 소형 엔진은 BMW가 갖고 있는 미니가 좀 갖고 있지만 그래도 둘 다 합쳐도 현대자동차만큼 다양한 엔진군을 가지고 있지 않는데 그럼 BMW가 굉장히 다양한 차를 만들고 있고 여러 마력 이런 차를 만들고 있는데 어떻게 하느냐 봤더니 이 사람들은 이 엔진을 가지고 세팅을 달리하면서 가령 2000cc 같으면 184마력부터 245마력까지 여러 가지 이 마력수를 변화시키면서 자기네 원하는 차량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훨씬 경제적으로 생산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대한민국 이쪽 자동차 이쪽 기술에서 이제 뭐가 좀 됐으면 좋겠느냐 하는 부분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튜닝이 좀 자유로워야 됩니다. 이 튜닝 시장이 미국이 지금 한 45조 원, 유럽이 한 15조 원, 일본이 한 5조 원 정도로 지금 이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튜닝이 돼야 사실은 아까도 포쉐 같은 회사도 생겼지만은 앞으로 중국 시장에서 이제 튜닝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좀 어마어마한 액수거든요. 그걸 저희 대한민국 차량, 대한민국 브랜드가 이제는 굉장히 먹혀주고 있기 때문에 이 튜닝을 좀 자유롭게 해야 되는데, 몇 달 전 이제 국토부에서 튜닝을 자유롭게 해서 산업을 활성화시키고 잡을 크리에이트 하겠다고 했는데, 저희 자동차 동호인들 쪽에서 보면 그거는 아직도 모든 사항을 국토부에서 하나하나 체크하겠다는 말씀이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후드트럭은 아마 이제 요번에 끝작돌에서 나왔기 때문에 될 텐데, 사실은 이 튜닝이 굉장히 앞으로 저희들이 고부가치로 가야 되고, 튜닝은 굉장히 적은 사람들이 같이 할 수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의외로 저희 내수 시장도 올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나라에는 지금 메이저 매트사하고 가장 조그만 회사 스피라는 회사 하나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저희들이 차를 만들더라도 이 도로에서 주행을 못 하는데, 이거를 어느 단체에서 봐서 안전 규격만 되면은 할 수 있게 해서 이런 거를 좀 자유를 줘야 저희가 이제 자동차 산업이 발달될 것 같거든요. 기왕서 이런 바에 조금 더 올라가려면 뭐가 필요하냐.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좀 체크를 해보니까 엔진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비가 좀 올라가야 됩니다. 그 연비를 올리려면 지금 이제 이 연소 공학하고 그다음에 이제 워낙에 이제 뜨거운 온도에서 이게 왔다 갔다 하는 애기 때문에 지금 이제 소재가 거기에 있어서 연비 현상이 된 그 엔진 개발이 지금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트랜스미션이 저희들이 보면 여기서 이 에너지 로스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트랜스미션 중에 요즘 보면 이제 DSG라고 옛날에는 이제 그 이 수동 같은 건 이제 기아가 2단에서 달리다가 3단으로 가려면 이제 중간에 스톱하고 이제 3단으로 이렇게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차가. 근데 요즘은 1단으로 이제 2단에 물렸다 그러면 나머지 기아가 1, 3단이 대기를 합니다. 그렇다가 거의 이제 F1 선수들 수준으로 탁 들어가고요. 그럼 얘가 짝수 기아가 들어가면 홀수 기아 2개가 딱 준비하다가 탁 들어가고 해서 상당히 이제 기아가 이제 빨리 들어가는 타입이거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서스펜션이요. 이 서스펜션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그 차량 안전하고 오래 또 가야 될 때. 근데 저희가 아무래도 조금 더 이제 있습니다. 근데 요번에 제네시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이제 올라가긴 했습니다. 단 제네시스하고 요번에 나온 소나타가 연비가 향상이 안 됐다는 데 대해서 좀 그 아쉬운 면이 있고요. 차 디자인 같은 건 굉장히 잘 됐더라고요. 아까 이제 선생님 말씀하신 이제 지금 그 뭐 차들 이제 힘을 크게 하면 이게 차가 이제 밀리거든요. 사실 저희가 차가 좀 이제 이 정지 거리가 좀 멉니다. 그래서 그 현대자동차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걸 그래서 브렘보라는 유명한 이제 그 브레이크 회사가 있거든요. 시장에 나왔었어요. 제가 들은 얘기로는 이제 브렘보를 현대에서 살라고 어프로치를 했는데 1조 달라 그래서 아마 그 너무 가격이 비싸서 못 산 걸로 알고 있는데 페라리나 좋은 차에 들어가는 브레이크 시스템 하나에 브레이크 시스템에 3천만 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튜닝 하는 거는 이런 브레이크만 만든 회사들인데 그런 게 굉장히 고부가 가치 제품들이 서스펜션도 요즘 그 이 마그네틱을 이용한 서스펜션 같은 게 있는데 굉장히 비쌉니다. 이런 게 우리 대한민국 기술로 조금만 이제 하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디하고 이제 이 셰시인데 차가 이제 아무리 단단하게 만들어도 이렇게 흔들리면서 차가 좀 찌그러지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단단히 하다 보니까 무거워지는 거예요. 이게 무겁지 않고 단단해야 차가 안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경량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걸 해야 연비도 올라가고요. 차는 무게 10% 줄이면 연비 7% 이상 세이브가 됩니다. 저희 나라 엘렉트로닉스가 굉장히 셉니다. 내비게이션, 블랙박스,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외국에 가서 아마 저기 차들 몰아보셨겠지만 저희 나라 내비게이션만큼 좋은 거 없습니다. 뭐 그래서 독일 차들도 뭐 화가 나서 어떤 차들은 이제 한국에 와서 이제 계속 내비 바꾸는 게 이제 기분 나쁘다고 자기네 내비를 장착해서 팔거든요. 소비자들이 몇 달 내에 국산 내비로 바꾸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일본 차보다 저희 나라 이 차의 내장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일본 차 안 사는 이유도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내장하고 이 전자장비는 굉장히 저희들이 이제 우수하기 때문에 이 차를 이제 컨트롤하는 이제 핵심이 이제 ECU거든요. 이게 차의 이제 브레인인데 ECU의 전자는 이제 보시 같은 회사들이 이제 들어와 있습니다. 덴서 보시 이런 회사들이 굉장히 유명한데 저희들이 하드웨어 같은 거는 이제 웬만큼 좀 따라가게 됐는데 이게 사실은 소프트웨어가 또 중요합니다. 이게 근데 소프트웨어가 그냥 소프트웨어 짜는 게 아니라 이 노하우가 있어야 됩니다. 아날로그 노하우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있어야 이 차가 퍼포먼스도 좋고 연비도 올리는데 이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TCU는 엔진이 아니라 트랜스미션을 컨트롤하는 것도 요즘 차들이 있습니다. 점점 모바일화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강점인 요 엘렉트로닉을 이 강화시키면서 나머지 부분 약 한 몇 %만 올린다면 저희 자동차가 전 세계에서 더 각광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네.